그래도 꿋꿋이 이렇게 시험 보러 가신 그 정성이면 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요거를 진행하는 거는 뭐 풀이를 해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뭐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도 이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얘기를 하고요. 네. 실제로 내가 문제를 골라서 네, 대응을 하셨을 때 제 관점이랑 잘 맞았는지 혹은 아니면 꼭 제 관점에 맞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답안 구성이 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뭐 해설지만 공유할 것 같았으면 제가 따로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거 없이 해설지만 그냥 공유 드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건 요 포인트로 대응하는 게 좀 더 좋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 아직 그래도 생생하실 때잖아요. 지금 시험 본 지 5시에 시험 보고 오셨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건데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뭐 이게 강의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 보고 또 답변도 드리고 같이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자료는 카페에도 공유가 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 138회 해설집이 여기 있습니다. 카페에도 공유가 되어 있고 저희 기숙사.kr에도 여기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고요. 선택을 하시면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 해설지는 저희 그 대전에 있는 이영태 멘토님, 그리고 서울의 이제 최재형 멘토님이 실시간으로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해설지를 붙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133기가 개강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되게 조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매교시 좀 본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총평을 해보면요. 일단 기본 토픽이 굉장히 많이 네, 출제가 됐어요. 네. 점수를 얻기가 힘들 것 같다. 네. 그 뭐 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네. 그 기본 토픽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이게 어 오래 한 사람들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이제 과거 토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출제를 했고 신기술보다는 그리고 저는 오늘 사실 보안이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뭐 적절한 수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가 밀고 있었던 쿠팡의 제이슨 웹 토큰, 그 쿠팡 공격, 그리고 대응 방안, 이게 안 나온 게 조금, 네,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ISMS 개선 방안처럼 이런 것들, 예상한 문제들이 나와서 조금 나름 좀 기분이 좀 좋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기본 토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네, 이 기본 토픽이 높았다는 얘기는 사실 기본 토픽은 기본 핵심반 때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뭐 몇 개월 어저께 공부 시작하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해 하셨던 사람의 이 차별점이라고 하면 깊일 것 같아요. 같은 토픽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ISP 똑같은 걸 적더라도 어느 사람이 조금 더 깊이 적느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공부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보면은 네, 적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여기 이제 심화반 주간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이게 매교시 사실은 낯선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가 모르는 문제 막 나오면 막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손을 못 대는데 물론 이제 기본 핵심반 며칠 전에 이제 수료하신 분들은 아니면 지금 수업 중이거나 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모르는 게 대부분이셨겠지만 네, 심화에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간 모의고사 때 언급드린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아예 낯선 토픽들은 아니니까 대응하는 데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봤는데 네, 윤지선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네. 자, 그래서 심화 위주로 조금 문제 정리를 좀 하셨던 분들은 대응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본 토픽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깊이와 의견에서 이제 사실 점수가 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문제를 좀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 보고요. 네, 1교시는 주간 모의고사에서 8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찾아봤는데 AI RMF 네, 이거 이제 그 리스트에서 발표한 거죠. 요거. 그리고 위험 관리, 프로젝트 위험 관리는 뭐 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조금 포괄적으로 나왔어요, 얘는.
42001, 네, 인공지능 관리 체계잖아요. 이것도 이제 주모에 이제 출제를 했었고, 네, 조금 강조드렸던 토픽이기도 하고, 이 베이지 정리가 이 주모에 이제 출제를 좀 했었던 부분이죠. 계산 문제로 사실 저는 내기는 했는데, 뭐 그 계산 문제를 적당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쓰셨으면, 네, 괜찮은, 이것도 대응이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테일러링도, 네, 이것도 기본 토픽이잖아요. 네, 기본 핵심만 때 배우는 거고, 주간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거, 무결성, 참조 무결성, 은행가 알고리즘, 프로젝트 인젝션, 모델 전도 공격, 이거 적대적 공격에 나오는 애들이고. 그래서 사실 여덟 문제는 조금 들어봤거나, 네, 아니면 조금 준비가 됐거나, 네, 요런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충실히 하셨던 분들은 선택지가 훨씬 더 좀 넓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10문제 중에서 이미 13문제 중에 8문제가 이미 들어봤던 애들이기 때문에, 네, 아니면 내가 써봤거나,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또 이게 출제가 돼서 내가 써보는 거랑, 네, 이게 출제 예상 문제로 눈으로 봤었던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항상 우리 시험은 얼마나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제대로 표현을 했는지, 이게 조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 이제 총정리할 때도 좀 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이 저희 한장 도메인 기준으로 보면, 네, 통계가 이제 맨 마지막 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게 지금 몇 개 없다. 출제가 안 된대. 그리고 통계에서는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이제 시계열 분석, 그리고 여기 베이지 정리, 아노바, 교차 분석 정도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계열 분석 쪽 나오고, 물론 시계열 분석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기법들이 나왔죠. 그리고 베이지 정리가 이제 출제가 된 거니까 뭐 통계 같은 경우에는 충실하게, 네, 기존 패턴대로 이제 출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뭘 고르는 게 좋았을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TTPS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봤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낯선 애들은 이걸 처음 들어보고 저는 유출을 했을 때, 이거 전략적으로 뭔가 뭐 전략을 세우고 기법을 적용하고 절차를 적용한다는 이 경험 토픽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보니까 보안 토픽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내가 미지에 있는 애들은 아예 감조차 이렇게 좀 어려운 애들은 조금 걸러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서 저는 TTPS를 걸렀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예 이게 빗나간다면 확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첫째 하나 이제 걸렀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다 쓸만해요. 그런데 자기회귀 모형이랑 이동평균 모형,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요. 시계열 분석 쪽에서 나오는 이제 기법들이거든요. 요거는 식이 나와야 돼요. 식이. 네,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개념을 충실하게 쓰시고 거기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식이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지만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뻔히 정답이 이렇게 보이는 애는 걸러주는 게 좋다. 네, 이건 소설을 쓰더라도 그냥 날아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걸렀을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학습의 깊이에 따라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은행가 알고리즘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이것도 은행가 알고리즘의 그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네, 이 기법이 은행가 알고리즘이고, 그걸 하기 위한 절차들이 여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알고리즘 대 알고리즘 절차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점수를 얻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이제 걸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소설로 어느 정도는 네,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개념, 네 가지 핵심 구조, 7가지 신뢰가능 특성을 쓰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숫자 맞추기는 쉽진 않죠. 그런데 이제 심화 계셨던 분들은 워낙 이런 문제 대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몇 개 정도는 지원 쓰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이고요. 니스트. 이거는 최재원 멘토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토픽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입니다. 18주차 주간 실전 모의고사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출제됐었던 내용이죠, 이게. 네. 그래서 그 내용이고,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래서 목적은 뭐 이런 편의항 안전성, 투명성을 완화해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데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개념은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 모델이니까 인공지능 그런 관점에서 개념 접근하시기에는 뭐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요거죠. 네 가지 핵심 구조와 특성을 적으라고 하니까
아, 이게 뭐지? 아마 이러셨을 것 같은데, 주로 인공지능은 편향성, 그쵸? 뭐, 윤리, 뭐, 투명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관리 체계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조금 지어서 쓰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여기 있는 것처럼 7개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쓰셔도 괜찮았을 것 같고, 다만 이 핵심 구조는 조금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거버넌스 여기까지 쓰셨어도, 그 외에는 다른 거를 좀 적으셨다고 하면, 이제 점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 나올 수는 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뻔히 언급을 한 내용이잖아요. 미국 기술연구소라고 지정을 했고 여기서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요 내용을 많이 몰랐다라고 하면 이것도 뻔히 답이 있는 문제에 이제 들어가는 것보단 다른 쪽에서 이런 뭐 데이터 관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소설을 쓰는 게 네,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나중에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어쨌든 네, 그러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프로젝트 위험 관리도 좀 큰 범주에서 물어봤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 300분 시험에서 냈더라고요. 네, 이건 이용태 멘토님이 네, 상호 목표 리스크가 미치게 된다. 복잡성이랑 리스크 대응 수립 절차, 위협기에 대한 세행 전략으로 꼭 같지는 않지만 네, 비슷하게 좀 출제를 하셨어요. 42001은 네, 인공지능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 경영 시스템 체계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여기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함에 있어서 어떤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표준이 되는 그 부분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뭐 요번 기수는 아니지만 지난 기수 심화에서 이미 출제가 다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주차 때 나왔었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네, 얘는 어떤 내용들을 좀 적어줘야 되냐면 당연히 뭐 정의는 나와야죠. 국제 표준으로 끝나야 되고 목표가 투명성, 윤리, 위험관리, 의무준수. 아까 그 리스트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표준들은 표준에 대한 구성을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파트 1부터 파트 10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적기는 좀 어렵더라도 네,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는 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뭐 범위나 뭐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은 이제 표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보통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표준을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1번부터 3번은 네, 그냥 정해놓고 어떤 표준이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직의 상황, 리더십, 계획, 지원, 운영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이것도 어느 정도는 표준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예 뭐 지어낼 수는 없죠. 네, 근데 어느 정도는 조금 지어서 쓰셔도 한 5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개념이 맞았다는 가정하에. 신뢰성 인증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죠. 얘는 인공지능을 그 기업 내에 도입할 때 그 체계에 대한 수립 및 그 구축 실행 유지 요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신뢰성 인증은 정말 신뢰성 관련된 인공지능이 도출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요걸 이제 보는 부분이니까 좀 다르죠. 자, 베이즈 정리도 네, 이번 기수, 네, 4주차 때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출제를 했고, 보통 이제 계산 문제로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오늘은 그냥 1교시형으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얘기 이제 쓴 것 같아요. 사전 확률을 가지고 사후 확률을 예측하는, 네,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고요. 수식이 이게 꼭 들어가줘야 돼요, 얘는. 네, 베이지 정리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들어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예컨대 A 바 B 이렇게 읽는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식도 B가 밑으로 내려가고 A가 위로 올라오고 우도라고 하는 요 이제 바뀐 요 내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뭐 곱셈 법칙, 전체 확률의 법칙 이런 것들 이제 베이지 정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건데, 네, 크게 네, 여기까지는 안 쓰셨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내용 정도 나와야 얘도 대응이 되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기본 핵심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그렇게 깊게 하진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쓰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아마 심화 정도 레벨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조금 대응이 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또 예측 문제로 예상 문제로 찍어드렸기 때문에 네, 대응이 되셨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합니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최근에 토스에서 안면인식 기반으로 지금 결제 시스템을 깔고 있고요. 그거 관련된 내용을 지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예컨대 어느 그 학원의 모의고사에도 지금 다 나오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가 생소한 문제들을 접근을 할 때는 일단 결제 서비스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안면 인식이라는 네, 개념을 네, 조금 결합을 하셔가지고 네, 쓰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안면 인식을 통해서 네, 카드나 스마트폰 이런 물리적인 매체 없이
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인증하고 결제를 시키기 위한 네, 수단인 거죠. 결제 서비스 수단. 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안면 인식 그 관련된 그 기술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생체 CNN이라든지 네, 이런 애들 기술도 좀 섞어서 혹은 아니면 여기는 주요 기술로 이렇게 좀 써 적어 주시긴 하셨는데 결제 플로우를 좀 그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컨대 사람의 뭐 안면에 대한 특징들을 추출해서 읽은 다음에 혹은 아니면 그걸 사전에 저장해 놓고 걔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가지고 결제를 인증 처리를 한다. 뭐 이런 절차들을 적어 주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설 쓰기에 딱 좋은 네, 내용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예컨대 이 기본적인 개념이 맞고 플로우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한 5.3에서 5.7? 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기술들 있잖아요. 인베딩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안면 인식 뭐 매칭 기술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런 거를 각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구분별로 영상을 획득하고 생체 인식 추출해서 매칭하고 위변조 반지하고 결제 연동하고 이런 기술들을 좀 풍부하게 적어줬다고 하면 얘는 6.7에서 한 7.3까지도 나오는 네,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들이 다 뭐 특별한 기술들이 없어요. CNN 배우는 거죠. 암호화하는 거야 뭐. 네, 그렇죠. 네, 뭐 위변조 방지 기술 정도? 네, 이건 모르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 이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앞에 참 많이 달아놨지만 결국엔 테일러링을 쓰라는 거죠. 네. 이거 기본 핵심만 때 나오는 거고, 기본 핵심만 셀테에도 있는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참 쓰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테일러링,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방법론들이 있으면. 그래서 테일러링의 대상과 이런 기법들은 절차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절차를 똑같이 안 쓰셨어도 돼요. 그래서 특징 정의하고 방법론 선정한 다음에 그걸 튜닝해가지고 적용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림 그리고 네, 상세 활동 적으셨으면 6점 이상 나오는 그런 점수였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만약 제가 썼다고 하면 3단락에 그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테일러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네, 조금 네,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네. 야, 요게 이제 조금 그거죠. 네, 딱 보더라도 어마무시한 약간 느낌이 있는 네, 그런 애들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 분석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분석이라는 내용은 이 데이터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시퀀스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자료들을 분석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주로 주식처럼 이렇게 과거의 시점의 데이터가 현재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모델일 때 이제 AR,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이동평균 모형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이 개념 시계열 분석의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얘네들까지도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이라 또 이제 식도 어느 정도는 도출을 해야 얘는 되는 모형이라서 조금 요거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네, 버린다면 가장 먼저 네, 버려야 되는 애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의 값이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니까 과거의 값을 참조해서 현재 주식값이 이럴 거야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자신의 값을 설명문서로 사용해서 현재 값을 예측하는 시계열 모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의 값은 과거에 이제 값을 참조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동통균 모형도 이제 비슷하죠. 네, 그래서 오차항들의 선형결합이고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뮤가 이제 평균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ET, ET-1, ET-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T는 지금 현재 시점, 네, 현재 시점의 오차항, 오차를 얘기하는 거고 ET1은 현재 시점 바로 전 단계. 네. 그리고 ET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전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계속 이제 반영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차 보면 ET-Q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 특정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네, 보고 적용을 해주겠다. 현재 시점에 계산을 할 때.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식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도 학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네, 일단은 네, 피하는 게 네, 좋았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AR은 관측값, 네, 이동평균 모형은 오차항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의 관측 가능성. 네, 어떻게 쓰셨는지 이게 소설 쓰기 딱 좋은 건데, 그죠? 네. 다들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하네. 관측 가능성의 정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준 수동적인 알람이라면 데이터 모니터링이 관측 가능성은 왜 잘못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능동적인 체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관측 가능성은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수정하지 않고도 외부 출력값, 수집된 원격 측정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부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출력이 되어 있는 그런 원격에서 측정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신선도, 네, 분포, 부피, 스키마, 리니지 주로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좀 들어 있고 지금 5가지를 쓰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관측 가능성이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데이터가 식별이 되는 부분들, 뭐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소설을 좀 적어서 쓰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부분을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요소 뭐 이렇게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면 실제 그 데이터가 식별이 돼서 표준화되어 있는 다음에 메타데이터로 네,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결국에는 이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들을 네, 이 관측 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델링 참조 무결성. 네, 이거 우리 데이터 무결성. 네, 이거 15주 차니까 이것도 몇 주 안 됐네요. 네. 여러 가지 무결성이 있죠. 개참 속삭기. 기억하시나요? 개참 속삭기. 네.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속성 무결성. 근데 요것도 지금 요거 지금 뽑아가지고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외래키의 속성은 네, 포린 키라고 얘기하는 이 외래키의 속성은 네, 어, 그 다른 어떤 테이블에 네, 그 기본 키 값이거나 아니면 널 값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림에 지금 얘가 지금 외래키인 것 같아요. 고객 번호. 네.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얘가 지금 다른 지금 테이블에 기본 키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널 값이거나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고 이 정의를 적고 그림 그리고 네,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표로 적어서 조금 썼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요 레벨이라면 참 잘 쓰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한 뎁스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정도는 조금 잘 적어주셨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TTPS, 네, Tactics, Technique, Procedure. 네, 이거 좀 읽어보니까 이 보안 토픽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자가 네, 타겟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적 의도, 구체적인 실행 방식, 이거를 3단계로 구분해서 정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테티스 전략, 공격자가 달성하는 상위 목표, 네, 기술,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들. 예컨대 스피어 피싱, SQL 인젝션, 이런 거 기술이구나. 그럼 전략은 우리 정보 유출을 하자. 이런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절차는 네, 기술을 실행하기 위한 여기 위에 있는 걸 실행하기 위한 도구의 활용 방식, 특정 페이로드 구성, 명령어 실행 순서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잘 풀어서 쓰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저 같으면 이제 정의를 적고 네, 각각의 이 3요소를 이 예컨대 이제 표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태틱스 이제 3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달락 나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가 태틱스, 테크닉, 프로시저라고 적고, 네, 요거에 관련된 간단한 개념도를 그리고 특징들을 적어주는 방법도 좋았을 것 같고요. 뭐 이 표현이 아니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정의는 일단락에 적었다는 가정하에 이 태틱스, 테크닉, 프로시저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 있잖아요. 아까 여기 뭐 SQL 인젝션, 스피어 피싱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주셔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쓰셨다는 가정하에, 네. 자, 은행가 알고리즘은 교착 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알고리즘이고요. 이 교착 상태라는 건 이거죠. 제가 그때 뭐 설명을 드릴 때도 서로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는 그 상태가 교착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무한정 대기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상전 비환이에요. 상전 비환.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면 얘가 발생한다는 거죠. 교착 상태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예외 발복인데, 네. 예방, 회피, 발견, 회복. 네. 근데 그 회피의 기법 중에 이 은행가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키가. 교착 상태는 이럴 때 발생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외 발복이야. 근데 그 회피하는 방법 중에 요 대표적인 게 은행가 알고리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 하이라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가 알고리즘은
은행가라는 게 우리가 뭐 보통 보면 은행은 이제 부도가 날 것 같으면 돈을 빌려주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얘가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이제 자원 할당하는 걸 네, 멈춰버리는 부분이고 이 네. 여기 있네요. 시스템이 교착 상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까지만 자원을 할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 될 것 같으면 자원 할당을 이제 멈춰버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고리즘이니까 그거를 처리해주는 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베일러블 이 주로 보면 심화반 분들은 이걸 아만이라고 외우시거든요. 네, 아만. 네, 여기 앞에 자를 따서 어베일러블, 맥스, 니드, 얼로케이트. 네, 네 가지 정도가 조금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네 가지 절차로 되어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요거죠. 네. 준비 자원 할당 요청을 했는데 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안전한가? 안전하면 자원 할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원 할당 거부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프롬프트 인젝션. 이게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눈에 좀 밟히더니 나왔네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냈었던 부분이고, 그 OWASP 탑 10이라는 게 있어요. LMM 탑 10. 네, 거기서 이제 프롬프트 인젝션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거에 이제 하나의 역할, 내용이 오늘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보통 보면 얘는 조금 유초해서 쓰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컨대 뭐 프롬프트라는 게 입력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악의적인 질문을 입력해 가지고 아예 이 LMN 결과를 악의적인 결과를 추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에 네,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삽입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감염된 웹페이지로 이렇게 여기다 삽입을 시켜놓고 이 특정 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얘가 이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웹사이트를 참조하게 되잖아요. 웹사이트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악의적인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이 구문을 삽입된 상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감염이 되거나 의도한 대로 네, 답변이 생성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자, 이 프롬프트 인젝션 네, 항상 보안 토픽은 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3단락에 네,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대응 방안을 꼭 적어 주셨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는 뭐 해설지니까 직접 간접으로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그냥 하나만 그려가지고 네, 뭔가 프롬프트에 악의적인 구문을 삽입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절차를 그리고 그다음에 절차를 이렇게 쭉 쓰신 다음에 3단락에는 대응 방안 네, 요거를 적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좀 싶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입력 검증, 필터링 적용, 콘텐츠 분리 이런 식으로 자, 모델 전도 공격. 네, 얘는 적대적 공격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애죠. 그래서 제가 적대적 공격을 설명을 드릴 때, 적대적 공격은 인공지능 그 모델과 데이터에 대한 공격인데, 보통 보면 기밀성을 깨는 애가 있고, 무결성을 깨는 애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기밀성을 깨거나, 네, 데이터 관점에서 무결성을 깨거나, 네, 혹은 아니면 데이터 관점에서 아니죠. 그 모델 관점에서 네, 기밀성을 깨거나 아니면 모델 관점에서 무결성을 깨는 이런 기밀성, 무결성 이런 이제 공격들이 적대적 공격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하나를 물어본 거죠. 전도 공격은.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모델 익스트랙션 인버전 어택이기 때문에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의 출력 결과를 반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출력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훈련 데이터에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반복해서 타겟 모델에 반복 질의를 하게 되고 출력되는 값들을 보고 요런 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가까운 원본 데이터 또는 속성을 복원해서 추출해내는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얘도 네, 이런 대응 방안들을 3단락에 반드시 좀 적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위로 좀 올라가 볼까요? 네. 모델 전동 공격 해볼 만하다. 인젝션 해볼 만하다. 네. 이거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 토픽이라고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만, 심화반 분들은 선택해서, 네. 기본 핵심반 분들은 좀 어려우셨겠지만, 심화반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예요, 이게? 네, 언제냐? 시즌이 수업일이 안 나와 있긴 한데 CAOS 때 한 거니까 16주 차면 거의 4주 전이거든요. 네, 4주 전에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이거 지금 보고 가셨다라고 하면 네, 조금 대응이 되는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TTPS 좀 어렵다. 네, 소설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참조 무결성, 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기본대로 대응, 관측 가능성, 기본 대응, 자기 회귀 버려. 네, 그리고 테일러링 소설, 네, 소설 정도는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아실 수 있으니까. 안면 인식 소설, 네, 베이지 정리, 저것도 싱글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네, 이 표준이긴 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얘는 iOS가 있고 인공지능 뭐 이 관리 체계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것도 써볼 만하다. 네, 위험 관리 충분히 쓸만하죠. 네, 리스트 이것도 소설 이제 써가지고 네 가지, 일곱 가지 맞추고. 네. 자, 그래서 기본 핵심반 분들한테 어려웠을 거예요. 다 모르는 토픽이니까. 네. 하지만 심화반 특히나 한 새내 기수 네, 하셨던 분들, 그것도 이제 주간 모의고사 때 나왔던 것들을 좀 충실하게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개념 정도는 알고 쓰셨을 거기 때문에 대응은 좀 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교시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보다 진짜 어렵게 나왔을 때는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출제가 됐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쓸 수 있는 분께 별로 없었어요. 한 4개, 한 3개, 요 정도. 요 정도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되는 거입니다. 자, 이제 2교시 한번 볼까요? 네. 2교시도 전통 토픽이 일단 다수가 출제가 됐고요. ISP, 역공학, 그리고 밑에 이제 프로세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코데입스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세스 구성 OS 쪽입니다. 그게 이제 나왔고요. 얘네들 다 기본 토픽들이에요. ISP를 저걸 낼까? 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그 사업 계획서 그게 나올 것 같았거든요. 네. 2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대체가 가능하고 요 내용을 낼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기본 핵심반 셀태 문제를 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역공학도 마찬가지로 기본 핵심만 셀테 문제죠, 이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나 깊이를 있게 좀 쓰셨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TAAA 뭐 이런 애들은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좀 나눠보면, 문제 선택 관점에서 보면, 내가 기본 핵심반이다. 그럼 뭐 모레도 살아야 되니까 좀 쓰셔야죠. 그죠? ISP 괜찮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제공학, 만만하죠. 이런 거. 네. 두 개 일단 고르고 나면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OS의 메모리 영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코드 힙스에 대한 개념만 적어서는 점수가 잘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활용하기 위한 뭐 코드를 적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해주셔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거 버렸을 것 같고요. 6번. 네. 그리고 이거 버리고 나면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이 TAA의 역할 비교하는 거랑 네. 1번 그리고 3번이잖아요. 그래서 GPU, TPU 비교하는 거는 좀 그냥 개념으로 소설은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구글의 뭐 에이직 뭐 이런 맞춤형 네,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개념 정도만 가지고 소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주제였을 것 같고요. 이 오픈소스 DBMS도 네, 이것도 뭐 오픈소스라는 게 DBMS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에 주간 모의고사 때 이거 기반으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얘도 뭐 대응 가능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저는 4번이랑 6번 버렸을 것 같습니다. 네. 4번은 얘는 그 뭐 운전해주던 포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전환하기 위한 구축 프로젝트 하려고 한다. TA 테크니컬 아키텍트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 네. 역할 비교하고 그런데 거기에 범위와 책임 목표 주요 산출물까지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뭐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쓰신다라고 하면 잘 쓰시면 좋았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처음 봤다. 전혀 감이 안 잡힌다 하면은 저는 이걸로 좀 버렸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나마 좀 쓸만한데 이 두 가지는 좀 걸렸을 것 같고요. 제가 2교시형 2, 3, 4교시 보니까 2교시가 제일 그래도 좀 까다로웠어요. 지금 보니까. 네. 까다로운 수준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의견형 문제가 일단 결국엔 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역공학은 다 쓰지. 하지만 역공학의 개념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여기서 점수가 이제 갈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역공학의 기본 개념을 쓴 정도라고 하면 13.7에서 14.3 보고요. 거기에 활용 방안을 정말 실무적인 거랑 잘 엮어서 쓰시면 17점까지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TAAA 협업의 중요성이 협업 방안. 이것도 의견 문제죠. 그죠? 네.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가용성 아키텍처 구성 방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견 묻는 거. 효율성 측면에서 TPU 장점이 향후 전망. 이것도 의견 묻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2교시 같은 경우엔 전통 토픽을 쉬운 문제처럼 이렇게 막 섞어서 내기는 했지만 ISP를 제외하고는 다 의견형 문제를 막 실무적으로 엮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네, 부분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픈소스 DBMS는 요거는 한번
저희 기본 핵심반은 사실 모르셨겠지만 심화반에는 이제 한번 출제를 했고, 네, 그거에 관련된 내용도 좀 밑에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 구성 방안, 뭐 주의사항, 제약사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오픈 소스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거. 네, 그런데 얘는 두 가지 관점에서 RDBMS 같은 정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NoSQL 같은 이제 스키마리스한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로 되고 얘네들이 다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얘는 이걸 설명하라기보단 전환 배경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왜 전환해야 돼? 라고 하면 여기 어느 정도는 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맞춤형 DBMS로 변형이 가능하다. 맞춤형 DBMS로 변형이 가능하다. 쓰시고 초기 비용 부담이 없다. 상용 데이터베이스 예컨대 오라클, DB2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 자체도 굉장히 비싸요. 엔지니어 한 명 부르려고 하면 시간당 몇십만 원씩 이제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는 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이제 운영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 업데이트에 따라서 수정이 빠르게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에 대한 장점을 조금 쓰셔도 괜찮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할 때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뭔가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고려사항, 총 소요 비용, 기술 지원 리스크, 기능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오픈 소스 기반으로 뭔가 창작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단계별 마이그레이션 절차, 그냥 우리 원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절차들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대로 네, 충분히 보셨어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얘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가용성이란 내용은 얘가 어떤 상황에 써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백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기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 엮어서 쓰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정리해서 좀 붙여놓은 건데 예컨대 뭐 이런 알고리즘, 복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상태 기반에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패트론이 ETCD 조합 이런 것까지 쓰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야. 이것까지 뭐 누가 이렇게 쓰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얘는. 네. 그래서 얘는 소설로 조금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키워드가 좀 없더라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건 없어요. 지금 보면 전환 배경, 제약사항, 마이그레이션 절차, 구성 방안 다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무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타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충분히 소설로 대응이 가능한 문제였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나마 조금 소설 쓸 것 같은 괜찮은 문제였고, 소설 썼다고 하면 14점에서 14.3점 봅니다. 네, 일단. 물론 분량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자, 요거는 뭐, 네. 이거는 얼마나 뎁스 있게 이거를 잘 적어줬냐. 네, 체계와 절차, 산출물, 네, 이런 것들. ISP와 ISMP의 비교. 얘는 뭐, 아시다시피 얘는 RFP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얘는 정보 시스템의 요건이랑, 네, 그리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비교하시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거 이거 저 때도 출제가 됐으니까 뭐 5년 전 그 아마 5년 전에도 출제가 됐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깊이를 얼마나 다해주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 아마 기본 핵심반에서 이제 얼마 오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쓰셨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네, 환영 종목통까지는 쓰셨겠죠? 자, GPU, TPU 개념. 네, 요거는 사실 구글이 최근에 이 TPU라는 걸 내놨잖아요. 근데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GPU가 필수인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GPU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다들 혈안이 좀 되어 있었는데 구글에서 저 TPU라는 자체 프로세싱 어떻게 보면 전용 인공지능 칩을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 제미나이 서비스를 했는데 제미나이가 성능이 괜찮게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GPU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싸게 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센세이션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상세 비교는 뭐 얘는 텐서 연산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흐름형 뭐 여기도 나와 있네요. 네, 뭐 구글,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있고 사용하는 이유, 행렬 연산, 폰노이만 병목 해결. 네. 폰노이만 병목 이게 뭐예요?
GPU는 그러니까 예컨대 GPU나 아니면 CPU나 계산하기 전에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 들고 와야 되는데 그 메모리에서 병목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TPU는 데이터가 칩 내부의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네, 대역폭, 이제 메모리 대역폭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향후 전망, 전력 효율성, 양자와 최적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자, 이것도 제가 여기는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고급 수험서, 네, 심화반 분들 보시는 그 수험서에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보여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반 여기 고급 수험서거든요. 네, 예, TPU를 정리를 해드렸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그래서 경쟁 우위와 기술적 차이점, 네, 뭐 이런 거 정리를 좀 해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데 요거 기반으로 본인의 의견을 엮어서 쓰셨으면 네, 충분히 이것도 대응이 가능한 문제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TA, AA. 네, 요거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EA라는 EA 아키텍처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죠. 여기 아키텍처 여기 보면, 위에 전략 부분에 비즈니스, 기업 전략, IT 전략이 이제 위에 있고, 여기 보면 아키텍처가 중간에 있어요. 거기에 비즈니스 아키텍처와 데이터, 테크니컬,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거 설계하는 이 두 개, 네, EA 할 때 이 두 개 설계하는 거, 요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TA와 AA. TA라는 건 요거 설계하는 거, 테크니컬 아키텍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건 AA.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할을 물어보고 여기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있네요. TA, 테크니컬 아키텍처. 여기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기능 요구사항, 여기는 주로 이제 운영상의 요구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얘는 이제 기능 구현 쪽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운영상의 요구사항을 보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A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는 출제가 좀 안 됐던 영역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다들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네, 내가 뭐 사실은 소설을 쓴다고 하면 충분히 쓸 수도 있는 내용들이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뭔가 전략적으로 골라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공학은 뭐 이런 거죠. 여기 네, 역공학 네,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네, 설계문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역공학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코드를 추출하고 타겟 시스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으면 타 코드를 추출해 가지고 코드를 분석 수정한 다음에 얘를 이런 거구나 해서 그거를 문서화하는 거 설계 문서를 만들어내는 역으로 이게 순공학이죠. 원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순공학이죠. 네, 그래서 문서를 만들고 설계를 한 다음에 코드를 짜고 타겟 시스템에 배포를 하면 이쪽은 순공학인데 역공학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있는 것들을 네, 분석해서 문서화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물어본 게 제공학 물어봤나요? 네, 제공학 절차. 제공학을 먼저 물어봤네요. 지금 설명이 역공학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지. 자, 제공학은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구조화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해석하고 역공학을 이제 설계문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된 내용들을 가지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줄일 때는 보통 보면 이제 깨끗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 순공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제 타겟 시스템이죠. 여기에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초 설계 문서랑 맞지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재사용을 할 수도 없어요.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시스템에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역공학을 통해서 네, 지금 그 문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문서를 만든 걸 기준으로 얘는 지금 동그라미 이런 한 다섯 개 만들어 달라는 거랑 사각형 하나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게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저장을 해서 우리가 리유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재구조화한다는 내용이 여기도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활용 방안, 역공학의 개념, 네. 요거를 추출해서 설계문서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야? 그럼 이 저기 위에 제공학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 제공학을 할 때 기본 문서를 제공한다든지, 네, 구조화하기 위한 문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재사용을 하기 위한 네, 부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팩토링 같은 것들을 할 때 거기에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지들로 이제 네, 활용 여지를 이것도 답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네, 생각이 되시는 위에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충분히 소설을 쓰셨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데 힙스, 네, OS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이 프로세스가 이 코데 힙스로 되어 있고
그 여기 밑에 있는 스레드가 그죠? 나머지는 다 서로 공유하고 코드 힙을 공유하고 네, 스택만 다르다고 이렇게 OS 때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각각의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자료 구조랑 네, 그 OS에 있는 영역들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특히나 자료 구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죠. 그 내용대로 좀 쓰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그 푸시, 팝, 그림 이렇게 그리고 쓰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 몇 점 적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뺀다면 저는 이거를 그냥 버렸을 것 같습니다. 네, 코드까지 이렇게 적을 자신이 없으면. 네. 점수가 의외로 안 나와요. 자료 구조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기 서머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뭐 기본 핵심만 분들이야 다 모르는 거니까. 그쵸? 2교시 쉬웠을까? 기본 핵심만 분들. 네. ISP 저건 조금 괜찮았을 것 같고, 네, 오픈소스 기반으로 소설을 좀 적었을 것 같고, GPU, TPU 잘 모르지만 GPU 기반으로 반대로 뭐 좀 쓰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제공학 이것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1, 2, 3, 5 골랐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뭐 4번 정도도 이제 추정해가지고, 네, 좀 쓰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교시, 뭐 3교시. 3교시, 4교시는 심화반 분들 만일 글쎄요. 이거 네, 거의 다 주간 모의고사에 다 나왔던 거예요.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출제가 다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9주차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 모의고사 때 여기 이때 이미 네 가지 기본 원칙 이를 실행하기 위한 네 가지 실행 방식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냈잖아요. 네. 냈는데 지금 문제가 나온 거 보면 배경 필요성 네 가지 제시하고 네, 실행 방식 네 가지 제시하 여섯 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네 가지 제시하라고 한 거니까 거의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볼까요?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 생성형 AI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악영향도 있죠. 정보 오류, 편향성, 저작권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인간 존엄성 보호해야 돼, 설명 가능성 확보해야 돼, 안전한 작동 보장해야 돼, 서비스 결과 공정성 유지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자, 실행 방식. 네, 여섯 가지 실행 방식. 요걸 실현하기 위한 실행 방식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인격권, 결정 과정 고지, 다양성 존중, 컨텐츠 유통 관리, 책임 명확화, 입력 데이터. 이 중에 네 개 골라서 쓰셨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인공지능 가이드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야 뭐 이렇게 주간 모의고사에 나왔다. 그래서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요거까지 또 준비하시기가 좀 쉽진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소설을 적었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네. 괜찮습니다. 여섯 개 만들어서 쓰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니스트에 AI 리스크 관리 모델 네,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42001 네, AI 관련된 그 체계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기업 관련된 체계 그리고 얘도 그렇고 다 보면 인간 존엄성, 투명성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저거 쓰셨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격권 보호는 인격권 침해 방지 알고리즘 구축해야 된다. 결정 과정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를 네, 고시해야 되는데 여기는 AI 산출물임을 표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본법에도 이제 정의가 좀 되어 있는데요. AI가 생성이 된 그 콘텐츠에 관련돼서 산출물 관련돼서는 이 워터마크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 입력 데이터, 책임 명확화 이 내용으로 비슷하게 적으셨다고 하더라도 점수는 나올 것 같고요. 대략 한 14점? 네, 소절 잘 쓰셨다라고 하면 그런데 요 위에 네, 대략 언급이나 그러니까 흐름이나 이런 것들 잘 잡아주셨다라고 하면 15점 이상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이제 있네요. 생태계 조성, 액트 AI 기본법 42001 위에서 봤던 거죠. 자, 2번 딱 소설 쓰기 진짜 좋은 거. 네. 그렇죠. 로우 코드, 네, 노 코드. 이거 뭐냐? 네. 노 코드는 아예 안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럴 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네, 잘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우 코드는 아예 코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로우니까. 이 드래곤 드롭 UI와 워크플로우 모델링을 활용해서 복잡한 코딩 과정을 단순하게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핸드 코딩을 최소화하고 저비용으로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노코드는 아예 개발 경험이 없는 비기술자들도 간단하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예 코딩이 불필요한 부분이고 로코드는 최소한의 코딩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보는 도입 비용은 이쪽이 낮지만 나중에 유지 관리를 하거나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해결은 접근이 가능하지만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려고만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쓰면 되고 위에 한계였나요? 네, 적용 시 한계점 뭐 이런 거죠. 뭐 커스터마이징, 품질 관리 안 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노코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갖고 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 개발을 이미 되어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뭔가 하기가 굉장히 제약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할. 네, 이거 뭐 데이터베이스 분할 단위, 수평 분할, 수직 분할. 네, 이거 샤딩. 네, 샤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딩. 네, 샤딩 느낌으로 쭉 쓰셔도 네, 괜찮았을 것 같아요. 데이터량, 성능 처리, 가용성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산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샤딩을 기준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뭐 꼭 샤딩이 아니더라도 이 샤딩의 느낌으로 이제 쓰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리적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샤드라고 부르는 각각의 개별 파티션으로 분할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분할하는 방식에는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할 방법도 버티컬이냐 수직이냐 아니면 레인지처럼 어떤 값을 가지고 예컨대 뭐 지역적인 게 있으면 서울 데이터들만 따로 모으고 부산 데이터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별도의 키를 가지고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차이점을 물어보진 않았죠. 여기는 그냥 수직 분할, 수평 수직 분할 정도만 물어봤으니까 그 수평 수직 분할이 여기 보면은 버티컬이 수직이니까 네, 수평 분할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레인지 베이스드 파티셔닝 기준으로 네, 샤딩으로 써주셔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모듈러, 레인지, 네, 이렇게 저희가 주간 모의고사 때는 이렇게 그림까지 포함해가지고 넣어드렸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접근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누구 답안지더라. 네. 자, 요거, 네, 출제될 줄 알았죠. 이거 국정자원 화제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를 제 기억이 나요. 이거 출제했더니, 아, 문제를 너무 이렇게 너무 적을 게 많게 냈냐. 네, 이렇게. 제가 그때 업무 연속성 계획, FTS, HA의 구현 기술, 이렇게 이제 주간 모의고사 때 만들어서 좀 엮어서 출제를 했고, 그때는 조금 쓰시기가 좀 힘들으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만일 저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면 아마 대응이 되셨겠죠. 네. 그래서 HA나 FTS의 이제 구현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 개념 적고, 각각의 이제 여기 BCP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기술로 네, 각각의 기술들을 이렇게 구현 방법이니까 FTS 구현 방식, 구현 기술, HA 구현 기술 이거 적어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FTS는 폴트 톨러런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내고장성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트리 모듈라 리던던시라고 얘기해서 하드웨어 세 개를 중복해서 만든 다음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계속적으로 얘가 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컨대 뭐 일부 고장이 나더라도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고 제 기능을 계속 수행해 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리플 모듈라 리던던시, TMR 같은 기술들, 워치독 타이머, 뭐 이런 듀플리케이션 위드 컴패리슨, 그러니까 비교해서 복제하는 이런 것들 출력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정보의 패리티 코드나 책선 같이 오류 방지하는 거, 소프트웨어는 체크포인트, 뭐 이런 엔셀프 체킹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위에 정도만 쓰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HA는 반대죠.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니까 저기는 보통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RS가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두 대를 하고 평소에 액티브 스탠바이로 놓고 있다가 얘가 고장이 나면 그때 이제 페일오버 해가지고 얘가 가동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성 유형이 핫스탠바이, 뮤추얼 테이크오버 서로 이제 상대방의 DR이 돼주는 거고 컨커런트 억세스 네, 이런 이제 구현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적어주셔야 되고요. 주간 모의고사 때 출제했던 것처럼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도 이제 8주차 때 좀 냈었잖아요. 네. 문제였냐? 여기. 네. 요거. 네. 그때 최재형 기술사님이 출제하신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네. 비교해서 쓰는 거 요겁니다. 네. 사실은 앞에 위에 구현 기술들 그걸 가지고 쓰시는 거고 여기서의 주요 포인트는 요건 것 같아요. 요거.
네, fail over time.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 네, 이게 이제 FTS는 0초. 왜? 자기 시스템이니까. 네. 하지만 HA는 DR 센터가 이제 스탠바이로 있던 거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이제 가동 시간이 여긴 들어가는 거죠. 동시성 유지보수 얘는 필요하고 얘는 불필요하다. 네, 유지보수가 이제 동시에 유지보수해야 되는 부분들. 시스템 비용 얘가 HA가 조금 더 이제 적게 든다. 어플리케이션 제한 얘는 범용앱. 이 정도 전용이냐 범용이냐 요거 이제 적어주셨으면 되는 부분이죠. 각각 기술 적고.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만약 아셨다라고 하시면 커버리지만 충분히 들어오신 거고 제가 국전자원 화재 얘기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거가 지금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대응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제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자, 일단락에, 네, 그, 가용성 보장의 중요성, 네, 아니면 가용성 보장의 뭐 기술, 네, 개요, 뭐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네, 최근에 국정자원 화재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 이제 가용성에 관련된 충분한 기술 적용이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는 FTS와 HA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 기술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일단락에 이렇게 가용성 확보 기술에 대한 개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마지막 요 3단락에 4단락이죠. 4단락에 이제 의견 적을 때 이 FTS나 HA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축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까 비용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클라우드 형태로, 클라우드 DR 형태로 구현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적어서 의견 형태로 제시를 하셨으면 차별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구조를 좀 쓰였다라고 하면 17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렇게 썼어. 17점.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냥 기술을 충실하게 적었어. 네, 14점, 3에서 15점, 3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기술들이 조금 빠지고 조금 그런데 내용은 다 채운 것 같아. 13.7에서 14점. 네.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깊이에 따라서 이런 단순 토픽일수록 앞에 있는 그 구조를 이 글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격 표면 관리.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6주차의 레터럴 무브먼트는 이미 이제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공격 표면 관리는 제가 그때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별도로도 출제 예상 문제로 고급 수험서에 이제 넣어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알려드린 것도 아마 이제 심화반 분들은 네,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기업의 공격 표면, 정보, 금융자산, 지적재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수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외부 디지털 자산과 해커에 발견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모든 하드 너무 길다. 네. 아무튼 기업에 있는 자산이 외부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 공격 표면의 복잡성, 인터넷 노출 자산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특히나 이제 멀티 클라우드 때문에 외부로 기업이 열어줘야 되는 그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망분리 정도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정책을 타이트하게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실은 조금 내가 열어줘야 될 거 말아줘야 될 거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면 멀티 클라우드가 이제 CSP를 여러 군데를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멀티 클라우드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또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열어줘야 되는 이 포트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이 정책들. 근데 이 정책들이 관리를 하기가 되게 또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영향들 때문에 네, 외부로 기업의 자산들이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런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CTM이 뭐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관 기술 동향이 있어서 그때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네. 그런 느낌으로 여기도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IT 인프라 확장, 예컨대 클라우드, 모바일, IoT 이렇게 확장이 되고 업무 방식도 이제 외부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뭐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기업의 자산들이 노출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정보 시스템, 데이터 이런 것들이죠. 노출 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침해 가능성도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공격 벡터 이게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념만 좀 잡아보겠습니다. 공격 벡터.
공격 표면을 이용해, 위에 열려 있는 그런 표면들을 이용해서 실제 침투를 수행하는 공격 수단이나 경로를 공격 벡터라고 얘기하는구나,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한 행위적인 개념들을 얘기하고, 벡터의 유형들 보니까 사회공학, 취약점, 자격증명, 공급망, 클라우드 오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 기법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격 수단. 공격 벡터라는 건 결국에는 이 공격 표면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공격 벡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터럴 무브먼트는 뭐냐면 이 APT에 주로 사용되는 건데요. 공격자가 최초의 하나의 시스템을 해킹을 한 다음에 내가 이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내부망에 이제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계정 정보를 추출해서 여기로 확장하고 이 A라는 시스템을 처음에 들어오지만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B 시스템으로 확장하고 또 그 옆에 있는 C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가고 또 정보를 얻어서 D 시스템으로 이렇게 횡으로 이동하면서 내부망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공격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레터럴 무브먼트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런 정도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클라우드 및 IT 인프라 확장에서 이 공격 표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 근데 거기는 주로 이런 공격 벡터라고 하는 요거 아까 보셨던 뭐 IT 인프라 뭐 예컨대 레터럴 무브먼트 뭐 여러 가지 이런 벡터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오게 되는데 그 중에 레터럴 무브먼트는 이 횡으로 이동하면서 권한을 이동나가는 이런 기법이야. 하고 마지막에 뭔가 대응 방안까지 이렇게 딱 적으셨으면 우리가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이타 인프라, 예티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이 공격 표면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반되는 이 공격 벡터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레터럴 무브먼트가 훨씬 더 쉬운 환경이 됐는데 요거를 방어하려면 요런 내용들이 필요해라는 이 글의 흐름을 연결을 해주셨으면 17점. 네. 그게 아니라 각각 그냥 내가 내용을 다 적었어. 15점, 15.3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2교시를 얘기하면서 계속 글의 흐름들을 얘기하잖아요. 다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5월 시험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지금 가나다라 얘네들이 지금은 떨어져서 각각 1교시형처럼 각각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다. 네. 이거를 아까 제가 해석하는 것처럼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엮어서 일단락에 도입부를 잡아주고 그 문제를 엮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는 연습들. 특히 심화반에서 지금 하셨던 분들, 2교시를 아무리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훈련을 이제 제가 출제해주는 문제를 통해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훈련만 잘 돼 있어도 사실 여기 있는 팩트들 조금 부족해도 점수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보보 이거 저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죠? 지난주에 출제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제가 그때 만들어서 출제했던 게 기억나는데, ISM에 대해서 의무 대상, 심사 종류, 그리고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그러면서 최근 쿠팡 사고 이단 보안 사고에 따라서 이런 ISMS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 강화 방안을 어디 갔나요? 요거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거 나오게 되면 이 관점에서 잘 써달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증 영역, 법적 근거, ISMS의 인증 영역이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관보게. 네. 법적 근거, 정보 뭐죠? 정보통신망법. 네. 몇 조? 아주 훅 들어오니까 그죠? 네. 몇 조? 아시는 분 계신가요? 47조 아닌가? 네. 자, 그리고 관리 과정, 그리고 간편 인증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강조하면서 이 예컨대 소기업, 중기업 몇백억 이상 해가지고 각각 그 관복에 그 항목들을 줄여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안이 여기 있으려나?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쭉 간편 인증. 네. 했었고, IMS 간편 인증 이렇게 돼 있어서 300억 미만의 중기업, 그래서 간편 인증 기준들 이런 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이것도 저희 주간 모의고사 때 출제를 했습니다. 지난 기수긴 하지만, 그래서 강화 방안, 이것도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그 내용을
네, 쓰셨으면 되는 부분이죠. 네. 3교시는 상대적으로 2교시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그냥 느낌으로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 낫다고 보냐면 일단 소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몇 문제가 됐어요. 로코드, 노코드.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이거 분할 단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샤딩 기반으로 해서 적으면 됐었고 FTS, HA 이것도 네, 이거는 뭐 기본 핵심반 때 CA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거 5번 문제 좀 까다롭긴 하죠. 사실 이 레터럴 무브먼트를 알고 계셨어야 되니까 기본 핵심한 분들은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심화반 분들은 그래도 소설 쓸 수 있는 부분들 6번, 네,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전략 토픽을 딱 선정해가지고 보여준다고 하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문제를 앞에 배치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6번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예컨대 뭐 무슨 쿠팡 관련된 이슈와 SK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ISMS 강화되는 추세이다. 네. 근데 얘는 뭐 요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런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던 거. 이런 식으로 일단락에 흐름 잡아주고 네. 이 4단락 정도에는 내 의견을 뭐 간글로도 좋으니까 ISMS 제도를 강화하는데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또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플러스 알파로 적어 주셨으면 네, 얘는 굉장히 전략적인 문제로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심화에 조금 내가 학습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전략 문제로 6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 괜찮았을 것 같고 요 4번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까 국정자원이랑 연결해 가지고 쓰시면서 그 시대적인 흐름이나 그리고 이거 왜 중요한지를 4단락의 의견을 좀 적을 수가 있는 부분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4번, 6번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그 외에 중간에 애매한 거 이런 팩트 위주들 네, 이런 것들 몇 가지 배치하고 네,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1번 가이드보다는. 네, 그래서 2, 3, 4, 5, 6 중에서 4개 선택하는 게 괜찮았을 것 같고, 기본 핵심만 분들도 이 로코드, 노코드, 네, 뭐 3번 분산 데이터베이스, 샤딩이나 파티셔닝 기준으로 조금 대응하시고, FTS도 마찬가지, 요 ISMS도 요거, 요 한 4문제 정도는 그래도 접근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접근을 하더라도 조금 소설 쓰기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교시네요. 네. 자, 요것도, 제가 보면서, 뭐야, 이거 주간 모의고사 때 다 나왔네? 라는 생각을 좀 했고, 물론 똑같이는 안 나왔죠. 네. 인공지능 기본법이 나올 것 같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1월 달에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안 낸다는 게 조금, 네. 사실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고, 주요 목적, 기본 원칙. 그래서 배경 및 목적, 네, 뭐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드렸던 게 기억이 좀 나고, 그리고 주요 내용, 여기 이제 법이죠. 요 관련된 주요 내용들. 네, 요 추진 체계, 산업 육성, 인공지능, 안전 신뢰 기반 조성, 요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적으셨으면 어땠을까 좀 싶습니다. 전략위원회, 얘는 이제 따로 좀 출제를 했었어요.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관계부처 장관이고, 개인정보위원회, 이렇게 국가안보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산업 육성 정책 네 가지예요. 요거. 네, 이건 저도 뭐 모르기는 했는데 관련된 법 내용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 표준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 그래서 저희가 GPU 확보해가지고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창업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거. 요 한 네 가지가 이제 육성 시책이고 꼭 이렇게 똑같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예, 법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따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적으셔도 괜찮았던 문제입니다. 단방향 해시 함수. 네,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인식이 가능할 수가 있고, 네,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고, 네,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예컨대 이제 동일한 해시값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시 설트나 키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요거를 강화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임의의 문자열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걸 해시 설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음식 같은 걸 하면 소금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에요. 추가적인 문자열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해시 설트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면 N회의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거, 이걸 키 스트레칭이 이게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시를 몇 번씩 해가면서 해시를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솔트가 적용하기 전까지는 ABCD만 가지고 해시하는 거고, 솔트를 적용하면 ABCD에 플러스 추가적인 임의의 문자열을 넣어가지고 해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가능성이나 인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어렵진 않으시려고. 그리고 키 스트레칭도 보면 이렇게 넣고 이거를 나오는 결과값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반복할 때 그냥 반복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해시 설트를 넣어가지고 결과값이 나오면 설트 넣고 결과값이 나오면 또 설트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이제스트를 만든다. 애들만큼 반복해가지고 네, 충돌에도 안전하고 식별에도 안전한 예, 이걸 만들어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해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값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추출을 다 해놓는 거예요. 네, 이미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값들을 추출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브루트포스 공격 같은 걸로 계속 대입을 해가면서 이제 만드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값은 이미 생성을 해놓고 그걸 통해서 네, 이제 공격을 하는 기법이고 이 레인보우 테이블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자, 여기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네, 이것도 제가 AI 랜 얘기하면서 DTN도 출제가 됐고, 네, 여기 이동통신 네트워크 이것도 랜 하면서 제가 출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랜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죠. 주로 이제 이 레거시 논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되어 있는 그냥 기지국에다가 백홀만 연결이 된 인터넷망에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되다가 중간에 BBU라고 하는 네, 이 베이스밴드 유닛이 이제 생기게 되고 여기가 이제 기지국 안테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처리를 조금 뭔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 수신된 신호 처리를 BBU에서 처리해서 이 백홀로 넘겨준다라고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버추얼 랜으로 바뀌고 네, 여기를 가상화한 거죠. BBU를.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오픈 랜처럼 이렇게 RU, DU, CU로 나눈 다음에 앞에 있는 BBU를 네, DU와 CU로 나눠가지고 투명하게 표준화해서 외부에 공개한 거. 그래서 어느 제조사의 제품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오픈 랜이고요. AI 랜은 네, 이러고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요 기지국 인프라를 AI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AI 이것도 이제 설명을 그때 한번 좀 드리면서 AI 4랜, AI 온랜, AI n랜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AI 4랜은 얘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 예컨대 이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신호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사용자들이 신호들이 막 들어오면 이 신호를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그 네트워크 정책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네트워크 품질을 개선하거나 네트워크 최적의 성능을 내는 네트워크 정책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 사용이 되는 게 AI4랜입니다. 랜이 이동통신 망이니까 이동통신 망을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AI 온랜은 랜 위에 기지국 위에 AI 서비스를 올리는 거. 네, AI N랜은 네, AI 인프라와 랜 인프라를 같이 쓰는 거.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4랜을 하는 관점에서 네, 이 DTN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되게 복잡하게 좀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6G 피지컬 네트워크가 있으면 뭐 베이스밴드 이거 다 기지국이나 이렇게 되면 데이터 컬렉션이 되는 거고요. 이 6G 트윈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레이어, 모델 레이어, 매니지먼트 레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에 설계, 진단 분석, 뭐 AL, ML 기반의 실시간 최적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어디 컨트롤을 베이스밴드 스테이션 그러니까 기지국이나 그의 환경, 유저, 이퀴먼트니까 스마트폰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내용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결국엔 실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있으면 그거를 가상으로 구축해 놓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피드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네트워크에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물리적인 어떤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네, 가상화로 구축을 똑같이 해놓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적화에 활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물리적 네트워크를 실시간 복제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디지털 트윈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율 최적화라는 게 자율적으로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AI 랜의 개념과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이 자율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푸는 문제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 이것도 기본 핵심만 문제잖아요. 그죠? 네, 오류 검출, 디텍션, 오류 정정, 오류 커렉션 네, 하는 부분이고 이 보통 이제 FEC, BEC 얘기하면서 제가 FEC는 정정 검출과 정정이 동시에 되는 거고 네, BEC는 검출만 되고 정정은 안 되니까 네, 어떻게 한다고요? ARQ를 통해서 재전송 요청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재정송 요청 기법에 스고세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 거기에 대표적인 네. 스탑앤 웨이트, 고백엔 이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 토픽이에요, 이것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요거 개념, 오류 검출과 정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류 제어 방식들 뭐 쭉 나오네요. 그래서 FC, BC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비교는 밑에 있는 걸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스탑앤 웨이트랑 고백엔 두 개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수신 측이 있고 송신 측이 있으면 스탑 앤 웨이트는 송신 측에서 보내면 응답이 올 때까지 다음 거 보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서 응답이 왔어. 잘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내고. 이거 잘 못 받았는데 그러면 다시 보내고.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크는 잘 못 받았는데 에크놀러지 메시지는 잘 받아서 신호면 그 다음 거 이제 배송하는. 이게 문제는 한 번에 한 개만 프레임만 전송하니까 신뢰성이 높죠. 네, 문제는 네, 속도가 느려요. 이게 대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 고백엔과 네, 셀렉티브 앤 리피트 방식이죠. 일단 난 더 보낼게. 네,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어 0, 1, 2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0번은 제대로 도착한 것 같고 네, 1번도 제대로 도착한 거야. 에크놀로지 1번으로 보냈으니까. 근데 2번은 지금 에러가 난 것 같아요. 나크놀로지 2번이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송신 측에서는 그냥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받든지 말든지. 그리고 나서 얘가 웬걸 내가 한 3, 4, 5를 보냈는데 그 시점에 다른 거 보내려고 하니까 에러 메시지를 내면 나 2번 못 받았는데 라고 하니까 2번을 다시 보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기존에 받았던 애들은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깝게 버리기 아까운데. 네. 이렇게 이제 삭제를 시켜버리는 부분이 있고요. 수신 버퍼가 불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버퍼에 담아놓고 나중에 2번만 받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걸 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걸 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네, 2번부터 새로 받기 시작하는 게 이 고백엔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자, 흐름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제 흐름을 보면 오류 검출 방식에는 오류 검출과 정정 방식이 있는데 주로 보면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FEC와 그렇지 않은 네, BEC가 있어. BEC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검출은 뭐 하지만 네, 요 정정하는 건 ARQ 방식을 사용해. 그렇죠? 근데 이 ARQ 방식에는 이 스탑 앤 웨이트와 고백 앤 방식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고 네, 이것도 설명할 때 수행 절차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이랑 이렇게 그려가지고 수행 절차를 이렇게 네, 각각 1번 뭐 보낸다, 2번 네, 에크놀로지 메시지를 보낸다, 뭐 3번 패킷에 대해서 네, 에크놀로지 메시지를 보낸다, 뭐 그러면 네, 다음 메시지를 보낸다, 재전송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절차들을 꼭 다 가나 놔서서 적어주고요. 이 다달락 같은 경우에는 네, 비교표니까 비교표 써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주셔야 되죠. 이렇게. 네, 그렇게 쓰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단락은 셀렉티브 앤 리피트나 혹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쓰는 HARQ 방식들. 네, 이거를 좀 적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랜섬웨어, 이거 지난주에 냈던 문제잖아요. 네, 300분 시험 보면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좀 출제하고요. 그때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최재형 교수님이. 개념 및 공격 방식, 유형 및 감염 경로, 피해 예방, 수칙 및 대응. 이 문제를 지난주에 냈었고,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대부분 다 잘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나온 게 랜섬웨어 라스. 이거는 뭐 우리 기본 핵심반 때 나온 거. 그렇죠?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주요 감염 경로 네, 아까 거기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암호화 동작 원리 요게 조금 좀 애매하긴 했을 텐데 요 경로에 따라서 이 암호화는 그 동작 절차들을 그냥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 예방 및 침해 사고 및 발생 시 대응 절차 그 아까 네, 주간 모의고사 때 나왔던 내용들 그대로 적어주셨으면 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격 절차랑
대응 방안, 네, 이렇게 백업 체계, 주기적인 교육, 그리고 뭐 지난주에 이제 답안지 쓰신 거 보니까 321 백업 단계로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수칙들 다 적어 주셨더라고요. 네. 너무 좀 좋을 것 같고요. 고득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네. 마지막 문제 PT, 네, 프라이버시 이넌스 테크놀로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의 및 등장 배경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일들은 많은데 그거를 안전하게 써야 되는 네,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등장 배경, 주요 기술, PET 기술들, 기본 핵심만 때 배웠던 기술들 다 적어주시고, 뭐 암호화, 난독화, 뭐 예컨대 뭐 가명 처리, 뭐 이런 내용들 다 여기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동용암호, 네, 차분 프라이버시, 합성 데이터. 동용암호라는 건 암호화를 하기 전에 네, 예컨대 A 데이터가 있고 B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 암호화를 하기 전에 원본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 값이 있을 거잖아요. 요 값과 암호화를 각각 한 네, 여기 암호화한 값이 있다고 할게요. 세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의 연산 결과가 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로 연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고요. 동용암호가. 이게 그래서 뭐 더하기만 되고 나누기만 되고 뭐 사칙 연산이 다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나눠질 것 같고요. 이게 유형들이 조금씩 나뉩니다. 차분 프라이버시는 임의적인 노이즈를 추가해서 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네요. 개인과 연결된 데이터를 무작위성을 부여하거나 노이즈를 적용한다. 합성 데이터가 그거 나오죠. 합성 데이터는 기존 지식을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기법들이 대표적인 유형들이거든요. 네. 네, 암호화된 데이터 연산 수행하는 동용 암호화, 동종 암호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희 그 심화에서는 SMPC까지도 좀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까지 연결해 가지고 쓰셨으면 네, 괜찮은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교니까 뭐 세 개, 이것도 세 개 비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조금 자리 좁더라도 키워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컴시행은 빠르게만 보겠습니다. 어떤 게 나왔는지. ISMS 나왔네요. 에이다스, 네. 모델 도스 이런 것도 있네요. 디도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조상격 되는 애, TTFT, PET, 여기도 PET가 출제됐네요. 그죠? 여기 PET 6번으로 나왔는데, 네, 여기도 PET가 출제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거 42001도 똑같이 나왔네. 네. 그러니까 컴시흥 출제하신 분들이랑 네, 이 정보 관리는 이제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선정하시는 분들이 출제하신 분들이라기보단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보통은 다음 교시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라고 할 때 컴시흥 문제를 보면 이제 거기에 이런 출제 어떤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하시기도 하십니다. 뭐 SSD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출제를 한 것 같고요. 유로모픽, 네. OWASP LMM, 네. 요게 이제 정보관리에 나왔던 부분들을 지금 출제한 거거든요. 교차 출제된 거죠, 이것도. 자, 여기 밑에 보면 2626기가 그거죠. 네, 2626기가 안전무결성을 하는 네, 그 표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벤치마킹 테스트, POC, 파일럿 테스트. 이런 거는 뭐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성능 테스트고 POC는 핵심 개념, 우리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사전 테스트하는 거고 파일럿 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프로세스 스케줄링, CPU 레지스터, 네, 컴시용 3교시. ISMS 여기도 나왔네. 네. 그리고 ASN1 인코딩 방식. 어휴. 네. 네, 검시응이 약간 미친 척하고 약간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네. 자, 가상 메모리. 요거 잘 썼을 것 같은데, 가상 메모리. 네. 할배 호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투리 써가면서 할뱅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컴시응 보신 분들 확인할 겁니다, 점수. 네. 자, 그리고 롬, 네, 시스템 가용성, SLO, 그리고 니아의 정보사업 감리 가이드, 클라우드 정보 이것도 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라스가 출제됐네요. 아까 정보 관리도 라스가 있었잖아요, 랜섬웨어. 자, 운영체제 동기화, CPU 상태 레지스터, AI 데이터 처리 방식, 프라이버시 이슈, 이거 뭐 PET 뭐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와, 최근 조선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조선과 IT의 융합, 스마트 선박 대두가 되고 있다. 선박 통합 네트워크, 네, 통합 방향의 시스템의 모듈 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아마 이 문제 보고 정보관리 분들 중에서
아, 네, 컴싱 한번 볼까? 하시는 분들 약간 다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거 일단 있고요. 최근 공공망, 이게 배터리 화재 때문에 복구 지원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위에서도 FTS, HA 이거 물어본 것처럼 인프라 관리, 백업 복구, 이중화하는 부분들. 좀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얘는 좀 나오겠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네, 이렇게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마 지금 제가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지금 이제 심화에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잘 쓰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네. 그럴 만한 문제들이었어요, 다. 네. 충분히 저희가 기본 핵심반 분들은 당연히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심화반 분들은 뭐 한 얼마 안 되신 1기수, 2기수 정도에 계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성실하게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다 대응이 가능한 네, 부분들.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중하 정도의 난이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하라는 수준은 이 문제 자체가 쉬웠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출제가 됐던 어려웠던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정도 네, 수준이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 기본 토픽들이 또 다수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합격과는 다르지만 다수 출제가 좀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별성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출제가 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레벨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프롬프트 인젝션 뻔한 애들, 네, 뭐 모델 전도 공격 이런 것처럼 충분히 이제 가능하거나 예측했었던 42001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나 니스트 AI RMF 출제가 됐고 AI 경영 시스템도 있었던 내용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다 준비가 좀 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네, 상대적으로 네, 대응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기본 핵심반 분들 네, 혹은 아니면 지금 기본 핵심반에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심화 한 기수 정도 도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오늘 쓰셨던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매주 하나만 가지고 쓰셨잖아요. 그쵸? 집중해가지고 경영, 뭐 PM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도메인이 막 섞여서 나오는 경험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경험이고요. 오늘 시험 보시는데 이제 실제 시험 보러 가셔서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막 질려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걸 400분 동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있으셨을 텐데 아마 느끼시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할 게 좀 있습니다. 네. 카페에 가면 이제 이영태 멘토님께서 여기 복귀 템플릿을 올려주셨어요. 네. 이 복귀 템플릿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문제를 다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네. 컴시움도 붙여놨네요. 네. 아이고, 꼼꼼하셔라. 네. 여기다가 나는 이거를 어떤 순서로 적었고, 그리고 얘가 내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런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처음 보는데, X. 아, 얘는 그냥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세모. 네. 테일러링, 내가 잘 알지. 네, 이렇게. 어떻게 썼는지, 여기다가. 네. 1단락에는 뭐 그냥 개념 대충 적은 것 같고, 2단락에는 테일러링 절차 적은 것 같고, 3단락에는 내가 현장에서의 테일러링 적용 방안 이런 걸 적은 것 같아. 네, 이런 것들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네. 그리고 나서 옆에 예상 점수를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점수 나 이거 5점 나올 것 같아.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5점이라고 찍었는데 실제가 7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2점 차이가 있잖아요. 요거를 계속 튜닝해 가면서 느낌을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적으면 6점이 나오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적으면 7점이 나오는구나. 이게 멘토가 매주 이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실전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채점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느낌이 이건 빨리 이걸 알아내셔야 네, 이거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알아내셔야 내가 공부를 하는 그 수준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굉장히 깊은 뎁스까지 공부하는 거죠. 네. 시간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거 그 시간에 공부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내가 요 실제 점수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뭐 6점, 이거는 6점 이상 나와. 혹은 아니면 7점 정도 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수위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과정 중에 하나이고, 나중에 이제 멘토님이랑 같이 리뷰하면서 멘토가 생각하는 관점도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첫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또 심화 보신 분들은 네, 마찬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마음고생,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개강할 때까지 또 한 3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이제 좀 바쁘시고 3주 동안 또 가정에 충실하시고 네, 특히나 몸이 그동안 좀 약해져 계셨던 분들은 네, 체력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리프레시 충분히 하시고 네, 뵈면 좋겠습니다.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저도 이제 마쳤으니까
끝났으니까 네, 들어가서 네, 맥주 한잔 하고 네, 잠을 자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이 복귀하시고 네, 쉬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